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시장 상황 보시면서 얼마나 줄였던 마음을 조금 이제 피셨습니까? 한숨 돌린 것 같은 분위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합니다. 다행입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그간 힘들었던 만큼 회복을 하려면 시간은 좀 더 소요될 그렇죠. 거고요. 이게 진짜 상승일지도 분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시장이 조금 더 추동력을 얻으려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 바탕은 명쾌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반기처럼 심리도 좋고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호재가 난무하고 호재가 보물처럼 터져나오던 시장 분위기 지금은 분명히 아닌 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 역시 상반기 때와는 분명히 지금 상황은 달라야 된다. 시장을 바라보시는 이 마음, 즉 멘탈 관리도 그래서 상반기와는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 탄탄한 내용 준비했고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잠시 뵙겠습니다. 예, 뭐 오늘 이래야죠. 모든 섹터들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처럼 오늘도 어제와 오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버블 사이즈가 비교적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거고요. 어제와 오늘의 다른 점이라면 어제는 죄다 다 파란 색깔 일색이었다면 오늘은 죄다 빨간 색깔 일색이라는 차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블 사이즈 가지고 그날의 주도주, 주도 섹터 뭐가 있느냐라는 거 여러분께서도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어제 오늘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주도주, 주도 섹터는 없다. 어제 워낙에 많이 떨어졌으니 오늘은 일단 반등을 한다. 근데 이 반등이 정말 추세적 반등이냐 기술적 반등이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전력 요렇게는 오늘 좀 묶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CXL, AI, 갤럭시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 원전 이렇게 되고 진단키트,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다시 관련주들 좋고요. 화장품도 오늘은 상승 흐름이 있습니다. 방산주 어제 그래도 조금 그나마 선방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확실히 좀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유가, 가스, 제지 등등등 오늘 두루두루 괜찮습니다. 코로나19 섹터가 기억 좀 하시겠습니다만은 최근 계속 하여간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계속 테마가 조금씩 더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시기도 조금 용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 설비 좋은데요. 전선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삼성과 SK 하이닉스, TSMC의 이 AI 반도체 미래는 전력 수급이다. 우리가 상반기에 아마 전력 설비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LS 이런 회사들 주가 급등했던 배경. 결국 이제 이 전력 공급 문제, 이 문제가 결국 AI 반도체, AI 시대에 현재로서는 초창기 때는 가장 큰 화두다.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력 설비가 들어가니 송배전만 깔려면 케이블이 필요하니 전선주들도 당연히 급등을 했었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대만 TSMC 같은 경우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 2020에서 2022년 사이에 대만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4번이나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만의 이 송배전망, 전력 이 인프라가 상당히 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력 설비에 대한 전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망 설비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제 AI 붐이 확 불면서 이쪽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장을 계속 돌리고 싶어도 전력이 잘못 만약에 끊어진다고 그러면 모든 게 돌아오면 다불이 되고 굉장히 또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TSMC의 매출이나 수익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AI, 빅테크들한테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대만에서는 지금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 없을 때는 에어컨도 좀 덜 켜고 전력도 아끼고 심지어 국민들이 나서서 하루에 2시간 에어컨 덜 켜기 이렇게 더운 날에도 그렇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총열 기울기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만큼 대만의 송배 전망 상황이 우리보다도 더 열악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어쨌든 대만 상황이 그렇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최근 그나마 다행인 게 용인의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삼성, SK하이닉스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송배장 문제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일단은 구축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검사, 예타를 면제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일단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 이거는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강원, 그다음에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신재생에너지 쪽이 굉장히 남을 정도로 전력 생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으로 수도권으로 가져오기 위한 송배전망이 굉장히 우리도 좀 투자가 좀 별로 안 돼 있는 상태고 공사도 많이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요. 여전히 우리도 전력 수급 문제, 이 전력 공급 문제는 여전히 우리도 아직은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AI 관련주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보겠습니다. 다 뭐 좋겠죠, 오늘은. 보죠. 가온전선 19%, 일진전기 14%, 대한전선 12%, 대원전선 11%. 이렇게 전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저희 BGDS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이런 섹터들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선주들은 다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전력 설비 얘기도 전력 설비주들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력 설비도 역시 비슷한 어떤 내용으로 같이 동반해서 갖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CXL을 좀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CXL은 저도 이슈 브리핑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HBM이 기존에 있는 DRAM, DDR DRAM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반도체 그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GPU, 그다음에 AI 가속기가 구현이 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워낙에 학습이나 AI 학습이나 추론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데이터의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거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대안으로 이제 다음 차세대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CXL이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건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단순히 HBM은 이를테면 AI 가속계의 한 부분이지만 CXL은 AI 가속계에 들어가는 GPU, CPU, 그다음에 HBM,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각종 DRAM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이 활용도를 높여 효율화를 높게 해서 전력도 전기도 덜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속도도 더 빠르게 하는 이제 그 기술이 이제 CXL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 아마존 같은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이제 CXL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갈 길이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CXL과 관련된 종목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뜨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또 CXL은 삼성전자가 HBM에서 SK하이닉스한테 밀린 상황이다 보니 이 CXL만큼은 삼성전자가 다시 SK하이닉스를 앞서서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또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9% 가까이, 코리아 서킷, 오키스전자, 한양디지텍, 네오셈. 예, CXL 얘기 나올 때마다 올라왔던 소개가 됐던 그런 종목들 오늘도 다시 좀 올라와서 주가들이 6에서 8% 사이에 이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CXL은 이게 당장 실현되어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임박해 있고 내년 정도 되면은 이게 좀 더 본격화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CXL 관련주들은 좀 살펴보시면서 이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찐 CXL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혜주들을 한번 잘 미리 옥석 가리기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본격화됐을 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혼란이 훨씬 적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제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어제 업종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조선업종이었습니다. 14.5% 업종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 안에 구성하는 종목들은 또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14.5%, 18% 이렇게 주가들이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사실은 조선주가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 이 정도 이유를 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 다시 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요. 카타르 쪽에서 카타르
에너지가 LNG선 10척을 좀 우리나라 조선 3사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LNG선 10척을 이제 발주하는 이 부분을 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만약에 수주를 딴다는 전제하에 이번에 얘기가 되는 이 LNG 운반선은 사이즈가 27만 입방미터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LNG 선보다도 한 30% 정도 더 사이즈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단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10척에 대략 한 5조 원 정도의 수주 금액이 예상이 된다. 계약 금액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LNG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래는 단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중국 애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약간 좀 고부가치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메인에서 좀 내려놨던 그런 상품들이었는데, 다시 워낙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LNG선도 좀 계속 수주를 좀 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한 185척 정도가 발주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100척 정도의 LNG선이 더 추가로 발주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LNG선은 물론 중국과의 경쟁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쪽에서 특히 이중연료, LNG와 디젤 같은 이런 이중연료 선박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들 한번 어떤 종목들을 주가 오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H형 조선해양 어제 14%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 11.5%로 어제 하락폭 많이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고요. HD현대중공업도 어제 10%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 그 정도로 사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광, 피벗 한 회사죠. 피팅벨을 만드는 회사죠. 여기도 8% 넘게. 태광은 사실 어제 조선업계에서,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조선주 다 합쳐서 제일 많이 15%나 떨어졌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8% 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화엔진도 8%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많이 떨어졌던 조선주가 오늘 어쨌든 급반등을 다시 해주면서, 특히 조선주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차트상으로는 한번 좀 생채기가 난 건 분명한데요. 이렇게 깊게 떨어진 어떤 그런 차트상으로 급격하게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라도 펀더멘탈의 훼손만 없다 그러면 결국은 정상으로 찾아갈 거기 때문에 어제 많이 떨어졌던 펀더멘털은 되게 좋고 올해 하반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중에서 만약에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또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지켜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트상으로 볼 때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가는 걸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복 속도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오늘의 반등이 정말 다시 원래 그 추세선으로 따라 올라가는, 상승 추세선으로 따라 올라가는 반등인 건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꺾인 상황에서 내려가다가 잠깐 소위 말하는 이제 속이는 조정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면서 면밀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아직은 장이 오른다고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섣불리 저가 매수 나서신다거든가 뭔가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데올리움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술적인 반등일지,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더 기울어서 앞으로 증시가 움직일지 궁금해하는 우리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이데일리온 주대영 파트너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네. 오늘 좀 해안을 얻어볼까요? 네. 네.
어제 엄청나게 큰 하락이 또 나왔었죠.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뭐 기사에서는 뭐 돌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도 나오면서 엔화 급등에 따른 이렇게 돌발 하락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주 수요일 날 그 금리 일본이 또 금리가 올렸었거든요. 그렇다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또 왜 이렇게 하락이 안 나왔었는지 일단 또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많이 또 매매를 하시죠. 예. 자, 삼성전자를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날 보면 길게 양봉으로 올라오는 그런 차트를 또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외인하고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많이 샀는데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 외인하고 기관은 또 손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물타기 매매도 또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인하고 기관이 위에서 몇 천억을 샀는데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얻으려면 주가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물타기도 또 많이 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외인과 기관이 이미 주식을 순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외인 기관도 손실일 텐데.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추세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그럼 물타기에서 더 따라 사고 그럼요. 그러면서 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죠. 네. 자, 근데 이게 현대차. 착각인가요? 네, 착각입니다. 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또 많이 샀잖아요. 자,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들도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이걸 좀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전이라도 빠져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자, 근데 외인하고 기관은 주식 종목을 살 때 꼭 해지를 걸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하방 포지션, 선 매도, 그리고 콜 매도, 그리고 풋 옵션을 많이 삽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 시에 그 현물의 손실분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매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되게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예.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위클리 이거 뭐예요? 네, 저게 위클리 340 풋입니다. 자, 이 차트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옆에는 봉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월, 화, 수, 목, 금 종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0.01이 1,000원이라는 뜻이고요. 0.10이 만원이라는 뜻인데 자, 어제 고가가 155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날 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월요일 어제 고점 기준으로 15억 5천만 원이 됐다는 말이죠. 자, 종가상으로는 83만 원의 종가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인들하고 기관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를 그렇게 많이 사놓고 나서 해지 상품으로 풋옵션 같은 걸 많이 사죠. 자, 그렇다면 이 340풋, 위클리 340풋을 1억을 샀다면 1,550억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얻고 나중에 다시 현물은 다시 올리면 30% 40% 올리는 거는 또 외인 기관 입장에서 또 일도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언제나 그 외인하고 기관이 이 종목을 많이 샀으니까 다시 한번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테슬라 차트를 하나 또 가지고 나왔는데 네.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테슬라 차트를 많이 가지고 나오면서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왔었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그 테슬라 지지선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요 부분, 6월 25일이죠. 6월 25일 날 여기에서 위에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로 쭉 올라갈 수 있다. 위에 있는 저항선 240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삼각수렴 구간을 하다가 어제하고 금요일 날 깨고 내려온 그림이었어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와서 일봉상 그 라인을 지지선을 저항 삼고 내려왔다가 그리고 6월 25일하고 연결된 그 추세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면 지지선으로 바뀐 라인이죠. 그 라인을 딱 찍고 양봉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M자형 헤드앤숄더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또 드렸죠. 네. 자, 웨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장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지수 헤드앤숄더 어깨 라인을 오른쪽 어깨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트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다우지수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M자형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기존에 이 연두색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가 어제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서 그 지지선을 저항 삼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서 유출을 할 수 있었고 코스피 200 지수 차트를 보면서 하방을 유출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 반도체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일단 좀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자, 다우지수 차트는 밑으로 운봉을 계속 내려오면서 밑에 지지선 라인 38,200 라인을 한 번 더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 차트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 차트도 위에 있는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현재 헤드앤숄더 머리 라인을 만들었었는데 그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서 헤드앤숄더 지금 8라인을 진행 중이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요 라인이 좀 더 큰 라인인데 15,400 라인입니다. 자, 15,400 라인 이쪽 지지선을 찍고 W장 반등으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장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물타기식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물량만 가지고 계시다가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코스피 200 저항선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쪽 라인에 가면 물량을 좀 덜어내셨다가 혹시나 이렇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나라 지지선에서 찍었을 때 좀 물량을 담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코스피 200 지수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차트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요 라인 저항선을 찍고 내려올 때 여기 이 라인 빨간색 라인을 깨고 추세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헤드앤숄더 머리가 완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장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진행을 할 때도 요 라인에서 진행을 할 때도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빨간색 저항선을 올라타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다시 올라가야지만 우리 장에 다시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이니까 조심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헤드앤숄더 8라인을 만들면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밑으로 크게 내려온 그림이 보이는데 밑에 있는 이 코스피 200 지지선을 딱 찍지 않았습니다. 자, 밑에 왼쪽에서 보면 이쪽 라인에서는 추세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었죠. 자, 현재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올라가다 또 도치를 만드는 또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우지수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발생이 된다면 코스피 200 지수 밑에 있는 324 라인, 요 라인들 빨간색 추세선을 찍을 때 한 번 더 찍으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고 오늘 장에서 매수를 보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볼게요. 네. 자, 코스피 지수도 코스피 200 차트와 아주 비슷합니다. 자, 틀린 점이라면 최고점에서 코스피 지수는 양봉 도치를 만들었지만 코스피 200 지수는 음봉 도치를 만들었다는 그런 점이죠. 자, 이 선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추세선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코스피 차트도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라인을 딱 찍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고요. 자, 코스피 200 지수로 324.40하고 70 라인의 저항이 있는데 그쪽 라인에 코스피 200 지수 저항을 찍고 다시 내려온다면 코스피 지수도 같이 밑으로 하락이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을 경우에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에서 웨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 기관하고 웨인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340풋을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1,000원짜리가 하루 만에 155만 원이 됐습니다. 자, 100만 원어치를 금요일에 샀으면 15억 5천만 원이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럼 외나 기관들은 이런 풋옵션이나 콜매도 그리고 선매도를 해지를 많이 걸면서 어차피 하방으로 내려가도 수익이익에
세팅을 해놓습니다. 자,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 점을 알고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알고 나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그 지지선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계좌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지금 무턱대고 접근하는 거는 당연히 지양해야 할 것이고 그 지금 보여주신 이제 지지선 라인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네, 맞습니다.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 쪽 지수 코스피까지는 살펴봤는데 혹시 네. 아마 코스닥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어때요? 코스닥도 코스닥 한번 지수 볼까요? 차트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코스닥 지수 차트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아예 깬 그림이고요. 자, 좀 더 제가 차트를 줄여서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죠. 아, 네. 저기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크게요? 이렇게 크게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하나 그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지지선 라인들을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한번 그어 봤는데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제 과도한 낙폭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네. 선물 지수가 12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발견이 됐어요. 자,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야간 선물 지수는 올라가면서 오늘 종목들을 또 끌어올리고 있죠. 자, 이렇게 또 끌어올리면서 외인화 기관들은 올라오면 또 팔 겁니다. 자, 팔고 나서 개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량을 매수를 잡고 기관하고 외인은 매도로 일관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일단은 하락 포지션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요. 자, 개미 입장에서는 외인하고 기관이 저렇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이 주가가 떨어질까라는 생각에 계속 물을 타게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외인하고 기관은 언제든지 위로 가도 수익, 아래로 가도 파생상품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이제 종목 차트로도 살펴주시기는 했는데 오늘은 지수 차트 좀 보면서 큰 흐름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늘 주태영 파트너님이 종목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오늘 네. 근데 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라든지 안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예, 오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략주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네. 되는데 현재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저항선을 찍고 다시 떨어진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코스피 200 대형주들이 같이 떨어지게 되니까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떨어져서 W자로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 라인들이 온다면 그 라인이 최적의 매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시 공략주를 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대1륜 라이브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코로나19가 여행철을 맞아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입원 환자 수가 7월 첫째 주 91명에서 7월 넷째 주 465명으로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의 3분의 2가 62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바이러스 검출률이 24%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 KP3의 확산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다행히 오미크론 계열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중증도나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요동치기도 했는데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요. 코로나19 관련주로 꼽히는 수젠텍,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시젠 등이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백신주인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기술 특허 등록 소식이 알려지면서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제 실적 개선과 매출 상승이 아닌 테마형 상승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주요 코로나 진단 기업들 지난해 아무래도 일제히 적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엔데믹 시대가 다가오면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제품을 제외한 비코로나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기업들 엔데믹 이후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분주했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기업과 기술 공유 사업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비코로나 제품군의 판매 비중도 확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T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도 최외 진단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에 투자를 활발하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비코로나 제품군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관련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것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젠텍도 엔데믹 이후에 여성 호르몬 및 알레르기 진단기기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이제는 코로나19 테마주를 넘어서 확실한 색깔을 갖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데일 TV 인사이트입니다. 화요일 날에는 마케팅 센터장으로 있는 권소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증시 초토화이래가지고 어제는 근데 저 제목이 맞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반등들을 꽤 하고 있고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반등하고 있어서 다행히.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심리가 마음이 조금은 좀 나아지셨을 것 같긴 한데 엔캐리드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굉장히 새삼스럽게 많이 부각되는 게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 기자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어제 특히 아마 권 기자 내용을 보셨을 텐데 어제 시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정도면 전쟁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증시 낙폭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 네. 뭐 국내 증시도 44년 이 증시 역사 중에 최악의 날이었다고 맞아요. 하고 기록 여러 개 세우더라고요. 사이드카와 뭐 맞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계속 발동이 되고 뭐 이랬었으니까 이게 사실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았고 뭐 경제가 좀 둔화될 거다 아니면 침체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세션에서 아래 공포가 이 시장을 지배했던 건 맞는데 이게 이럴 정도인가 과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수급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이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이게 이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어제 많이 나왔었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된 내용들은 올해 초부터 조금 조짐을 맞아요. 좀 보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이 네.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를 대비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조짐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7월 말부터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미국의 경제 지표와 맞물려서 아마 이번 주 어제 일본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까지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열어놓은 걸로 앱으로 보니까 지금 엔달러 환율이 145.14 뭐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어제 140대 초반 141엔까지 떨어졌던 그래서 것 같아요. 130회 때까지 떨어지는 네.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좀 공포감이죠. 네. 워낙에 불과 7월 10일 날이었네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162엔인가 맞아요. 장중에 찍고 지금 한 달도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한 달도 채 안 된 시간에 거의 162엔이면 지금 어제 141엔이니까 20엔이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네. 사실은 외환시장으로 따지면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 N을 캐리 들어서 트레이드 거래한다. 그죠. 말은 그런 건데 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로직을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돈이라는 게 금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흘러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2%인 것과 4%인 것과 둘 중에 뭘 투자할래? 그럼 당연히 4%에 투자하는 게 아주 이성적인 투자 결정인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그러니까 이건 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돈이 없어도 금리가 낮은 곳에서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하면 그 금리 차이만큼 먹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리 트레이드인 건데 이게 사실 각국의 이 금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국가라고 하면 이제 일본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일본이 1980년 후반에 이제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그때부터 뭐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서 일본은 거의 그 시간 대부분의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를 맞습니다.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도 그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사실 빌리는 게 합리적인 이제 경제 활동인 건데 그렇죠. 실제로 뭐 일본이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린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네, 이때부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뭐 엔화를 대거 빌려서 뭐 조금 금리가 높은 이제 대표적으로 금리가 높았던 국가들이 뭐 중남미, 브라질 국채 신흥국이죠. 예. 이런 데들에 이번에도 멕시코 그렇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투자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80년대부터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활동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의 경제권, 뭐 투자권 이런 것들을 주부들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부들이 뭐 지금 보니까 특히 이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니까 와타나베는 일본의 가장 흔한 성씨라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붙인 거고 우리로 따지면 김씨 부인 뭐 이러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제 복부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불렀었는데 이게 각국마다 사실은 있어요. 뭐 맞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소피아 부인이라고 불렀고 미국에서는 뭐 스미스 부인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중국은 왕씨 부인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이 와타나베 부인들이 어쨌든 은행에 예금을 넣어놔도 이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그냥 해외 투자를 해볼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엔화가 싸니까 엔화를 빌리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죠. 엔화로 빌려서 뭐 브라질 국채를 한번 사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러니까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게 결국 이제 글로벌 투자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거의 뭐 선두주자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하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복잡한 금융 상품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해외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해외 채권을 사거나 이런 게 이제 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워낙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경제가 총재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낮춰서 그렇죠. 경기 부양에 나섰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시작으로 대부분이 이제 금리를 낮췄고 그렇게 금리를 낮추면서 풀린 유동성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 엔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됐을 때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제 물가가 이제 고삐가 풀린 그렇죠. 물가가 됐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부터 이제 긴축에 나서서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뭐 미국, 유럽, 한국 뭐 이런 국가들이 죄다 통화 긴축에 들어섰는데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를 않으니까 금리를 올리지를 못했던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계속 이제 엔화를 빌려서 이제 고금리 국가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 금리가 5%대니까 5.5%니까. 뭐 일본에서 빌려서 미국의 달러채만 투자를 해도 이거는 굉장히 이제 남는 장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던 게 일본이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인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은행이 통화 긴축에 들어갔다. 10월 31일 날. 네, 예. 근데 사실 마이너스 금리였던, 그러니까 마이너스 0.1%까지 단기 금리를 떨어뜨렸었는데 이거를 지난해 한 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3.1% 정도였었어요. 예, 엄청 올랐죠. 이 정도면 일본은 그래도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겠다라는 네. 판단을 했던 거고, 그리고 올 들어서 사실 물가는 올랐지만 이제 임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올 들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일본 이제 BOJ 입장에서는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고 이제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긴축을 해도 되겠다 네. 싶어서 3월 달에 마이너스 0.1%였던 단기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올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뭐 3월 그때부터 이제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될 수도 있겠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7월 31일에 이 금리를 0.25%까지. 0.25%가 올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좀 성급하게 움직인 거 아니냐. 왜냐면 그 얘기가 3월 달에 나오네요. 그렇죠. 11월. 3월 달에서 이제 7월 달인데 지금 일본의 경제 지표가 뭐 물론 이제 임금도 오르고 뭐 고용 시장도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급하게 올린 건데 이걸 4개월 만에 0.25%까지 올리는 게 이게 이 속도가 맞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7월 31일 날 올렸을 때 이제 그 올린 이 BOJ의 결정을 보고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일본의 거시 지표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임금은 그만큼 못 오르고 있으니 소비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엔저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 때는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 사실은 우리야 워낙에 환율이 싸다고 해서 가가지고 뭐 쓰고 오지만은 일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전에 살 작년보다 이를테면 물가 수준이 더 올라갔으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 금리를 더 올린다.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의 그 체감하고는 좀 다른 어떤 네.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그거보다 특히 이제 BOJ 같은 경우는 그 총재가 앞으로 또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면 추가로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정말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 이게 뭔가 좀 권 기자 보시기엔 조짐이 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일본이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조 4천억 달러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 올리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엔화 환율의 문제가 좀 컸었는데 당연히. 너무 이제 장기간 엔화의 이제 약세, 엔저가 이제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62엔까지 올랐던 거는 일본 경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엔화가 약세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엔화는 이제 약세인 거고 달러가 강세인 거니까. 근데 그 엔저를 좀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 공적연금, 이 일본 공적연금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네. 이제 연기금인 건데 일본 공적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예요. 노르웨이와 국민연금과 일본 공적연금이 규모를 보면 1, 2, 3위 그렇죠. 이렇게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데 이게 엔저가 너무 심하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공적연금에 달러 자산을 좀 팔아서 엔화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이 보도들이 한 7월 달쯤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외신에서. 그 엔화를 사서 엔화 가치를 좀 그쵸. 올리자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엔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적연금 좀 활용하자 뭐 이랬던 건데 그게 사실 이제 공적연금이 움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BOJ가 금리를 올리고 그때 금리 올린 것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이제 돈을 풀기 위해서 뭐 국채도 매입하고 국채 매입으로 안 되니까 뭐 ETF도 매입하고 뭐 리츠까지도 매입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좀 풀었는데 이 자산 매입도 이제 중단하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일본 시장에 돈이 안 풀릴 텐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공적연금한테 달러 자산 팔아서 엔화를 좀 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정말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겠는데 사실 네. 이 공적연금이 그 해외 자산을 사놓은 것도 어찌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죠, 네, 뭐. 일부라고 예. 볼 수 있는 거라서 예. 그러니까 공적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그러면 그렇죠. 이 시장이 그러니까 지표가 움직이는 거 보고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는 움직임이 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이렇게 큰 연기금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조금 반응을 지켜봐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조금 더 이제 올리고자 하는 이 추세가 좀 정해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경기 둔화 침체, 경기 둔화 혹은 침체 시그널이 이제 나오기 우리는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조율하고 우리는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거고, 예. 미국은 지금 9월에는 금리 인하가 확실할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패드워치로 보잖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도 뭐 25bp 정도 내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게 50bp 정도 내려야 될 거. 근데 간밤에는 이게 75bp까지도 높아지긴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8월 달에 FOMC 열어가지고 긴급으로 열어서 금리 그쵸. 내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지금 정도니까. 방금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제레미 시겔이 한 멘트가 화면에 나온 게 잠깐 나갔었는데 네. 제레미 시겔이 그 와튼 스쿨의 이 교수인데 이분이 와튼의 마법사로 불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간밤에 어디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긴급 이제 FOMC를 열어서 75pp를 낮추고 9월 정례 FOMC에 또 75pp를 낮춰야 된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낮추게 되는 거고 일본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제 그렇죠. 루트로 가는 거니까 간격이 금리 줄죠. 차이가 이제 줄어들게 줄죠. 되고 이에 따라서 엔화, 달러, 화가 움직일 테니 뭐 엔화는 그럼 오를 거고 달러는 떨어질 테니 그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청산하고 다시 엔화를 갚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 기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이 진짜 시겔 교수 말대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0.75,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그렇죠. 8월에 0.75%포인트, 그 다음에 또 9월에 그렇게 하면 1.5%포인트나 불과 두 달 사이에 내린다는 그렇죠. 얘기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5.5가 4%까지 내려온다는 거고. 네. 만약에 일본이 추가로 인상한다고 해도 이번에도 0.15%포인트 올린 거여서 0.25%가 네. 된 거니까 예를 들어 0.25%포인트 올린다고 그러면 이제 0.5%가 된다는 얘기고. 네. 물론 5.5%보다는 많이 줄긴 해도 네. 그래도 여전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는 사실은 우리 2% 가지고 뭐 큰일 났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였으니까 예전에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금리 차이가 있긴 한 건데 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여전히 미국이 훨씬 높은데 굳이 NK 트레이드를 해서 본국으로 자금을 환원을 시킬 것이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거 이제 환율도 좀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때 환해지를 하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면 양국의 금리 차이를 그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환해지를 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그렇죠. 환해지를 안 했다면 안 하면. 그럼 이제 환차선 그러니까 환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도 좀 생각을 해야 당연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 차이는 여전히 있지만 만약에 엔화는 많이 오를 것 같고 달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이제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갚거나 엔화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엔화가 사실 7월 31일에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급격하게 엔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뭐 162엔까지 올라갔던 달러의 환율이 뭐 지금 간밤엔 141엔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회복이 된 상황이긴 그래서 한데 145엔 정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달러 값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엔화 값이 올랐다는 올라간다는 의미인 얘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장기 금리 격차가 이제 줄어들 것 같고 그 사이에 지금 공적연금 같은 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엔화는 더 오르고 달러는 떨어지겠네 이런 예상이 된다면 이게 사실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갚을 때 엔화가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움직여야겠다. 맞아요. 라는 예. 생각을 좀 하는 거일 거고. 그러니까 투자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야지 내가 환차선을 그렇죠. 안 입는 건데 지금처럼 그렇죠. 미국 달러가 그동안에 계속 좋았으니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서 재미를 봤던 건데 네. 미국 달러가 떨어진다 그러면 환차선을 입으니 빨리 그렇죠. 가지고 가야 그래서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종말을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금융지표라는 게 뭐 환율도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환율의 적정 수준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르고 속도. 내리냐.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년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이 변동성 장세에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 금융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맞아요. 건데 이게 만약에 한 달 사이에 지금 이거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이걸로 인한 불확실성, 금융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인 건데 맞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고 변동성도 동달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빠른 청산을 부르는 그러니까 약간 악순환이죠.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빅테크주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가 있고 또 국내. 네. 국내에도 사실은 우리 금리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은 금리를 가진 나라니까.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3.5%니까 그러니까요. 높은 수준인 거죠. 우리나라도 분명히 엔캐리 네.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미국에서 만약에 그래서 달러 때문에 이제 두른다, 일본으로 두른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빼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시장에 미칠 여파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게 사실은 아마 국내 시장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왔을 텐데 뭐 국내 증시에 투자한 일본 자금 보니까 코스피 시가총액 0.6% 정도 그리고 국내 채권 시장 규모의 0.03% 수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네요, 생각했던 그렇게 것보다. 큰 편은 아닌 것 아니네요.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확 흔들릴 거다 이런 느낌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도 어쨌든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그리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시장이 되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에 이제 ATM 머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워낙에 환금성도 좋고 유동화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시장부터 먼저 주식을 팔아서 빼내가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판 게 1조 5천억 원이 넘는데 이것도 일부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도 있을 거고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에 이제 놀란 외국인이 그렇겠죠. 그냥 이제 빼간 이제 현금화한 것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 외국 그쪽 이제 미국 쪽의 월가 쪽의 전문가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와닿았던 게 미국 기술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걸 보면 뭐 AI 뭐 수익성 뭐 이런 그거는 이제 갖다 붙이는 얘기고 결과론적인 해석이니까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그러니까 기술주들에 들어와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거로 본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일테면 왔다나베 부인이 직접 뭐 빅테크에 투자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헤지 펀드나 네, 이런 맞아요. 사모펀드 이런 데서 네.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라는 특성이 상황 봐서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렇죠. 뭐 거기는 뭐 기민하죠. 찌끔찌끔 빼는 게 아니라 네. 확 빼버리고 이런 식인 네. 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주들 같은 경우 이 NK 트레이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뭔가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어느 헤지 펀드가 어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는데 그렇죠. 그건 없어요. 헤지 펀드들이 이제 엔화에서 숏 포지션을 취해서 이제 조달한 자금으로 미국 기술주에 대부분 투자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AI 거품론도 있고 엔비디아의 뭔가 약간 결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헤지펀드들이 주로 투자한 그러니까 엔화로 조달을 해서 주로 투자한 게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였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좀 언와인딩 우리가 이제 이렇게 취했던 포지션을 푸는 걸 이제 언와인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엔화의 숏 포지션을 풀고 기술주를 사는 거를 팔고 이런 과정에서 나스닥이 급락하고 뭐 기술주들 특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했던 엔비디아, 그쵸 뭐 7개 종목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테슬라, 이제 급락한 게 이런 헤지 펀드들의 이런 포지션의 영향도 좀 컸다라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 사실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유추를 해볼 만한. 네. 그러면 이제 이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의 파장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려면 결국은 도대체 네. NK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를 그렇죠.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통계로 나오는 거는 없는데 이제 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수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최근에 뭐 추산하기로는 네.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엔캐리 자금 규모가 총 38조 7천억 엔,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37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일본으로 그쵸. 돌아갈 수 있는 그렇죠. 자금.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쵸. 이게 주로 사실은 어떤 식으로 추산을 하냐면 일본의 외국계 은행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외국계 은행들이
본점으로 송금한 돈이 아마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일 거다. 왜냐하면 그 일본 내에서 엔화로 조달한 자금을 이제 본국으로 보내는 그렇죠. 게 이제 대출인 거고 그렇죠. 그 본점에서 그걸 받아서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 사업개미들이 해외 투자하는 것처럼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 주식 투자했거나 있겠죠. 해외 채권에 투자했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거고 이게 주식이나 채권 말고도 이제 파생상품 이런 거에도 투자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전문적인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 이런 데들이 이쪽에 숏 포지션, 여기는 롱 포지션 그렇죠. 취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에 포함이 될 텐데 뭐 주로 이제 외국계 은행이 본점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데이터만 보면 작년 한 해 외국은행이 그러니까 외국계 은행이 이제 본점으로 송금한 자금이 한 137조 엔 정도, 그럼 1,30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또 다른 데서 분석한 걸 보면 이제 국제결제은행 자료로 분석을 한 건데 가장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한 게 2021년 말부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할 그렇죠. 때 그러네요. 그때 이제 국경 간 엔화 차입이 742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한화로 하면 1,013조 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00조 원은 넘겠지. 뭐 약간 이런 우리 돈으로.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도이치방크가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1990년대 이후 이건 누적된 그러겠죠. 거긴 한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총 20조 달러에 달하는 것을 추정을 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한화로 따져보면 이경 7,200조 원 상상이 경이 안 넘습니다. 가는, 경이. 네. 아까 뭐, 공 기자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일본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제 법을 깨지면서부터 네. 이제 뭐 금리를 뭐 제로로 낮춰놓으니 그렇죠. 네. 당연히 뭐 그 돈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나가서 네.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우리 돈으로 이경 7,200조 원, 20조 달러 정도 된다는 거고 앞서 말씀하신 걸 대략 보면 적게는 370조, 많게는 한 1,000조 정도 될 것이다. 그렇죠. 2, 3년 사이에 최근에. 물론 이것도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게 다 뭐 일본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죠. 근데 38조엔 우리 돈 370조. 만약 이 정도만 들어간다고 이게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미치는 그죠. 영향은 엄청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일단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국내 증권사가 우리나라의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추정하느라고 과거 사례를 좀 그렇죠. 정리해놓은 자료를 좀 보니까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물밀듯이 이제 빠져나가는 청산이 됐을 때. 그랬던 시기가 한 3번의 시기가 있었는데 한 번이 1998년에 그때 이제 러시아 모라토리엄 금융위 때 때. 그렇죠. 롱턴 캐피털 매니지먼트 있잖아요. 그 거기가 이제 파산했을 얘기? 때 맞아요. 이었는데 그때 이제 위기를 느낀 일본 은행들이 뭐 헤지펀드 대출 상환을 요구하면서 그때 엔캐리가 대거 청산이 한 번 됐었고 또 한 번은 2001년에 이제 닷컴 버블 꺼지고 그때 9.11 테러 나고 이러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 올라갔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단행하면서 이제 엔캐리가 청산됐던 시점이 또 한 번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2008년인데요.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잖아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했었을 때였는데 이때도 이제 뭐 금리 인하하고 막 이러면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거 청산이 됐었는데 네. 이때 다 세 번 다 모두 뭐 주가 급락 그리고 뭐 미국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엔캐리 청산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때 자산 가격 변동성은 뭐 워낙에 확대가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던 이 세 번의 시점에 보면 코스피 하락폭이 평균 31.62% 정도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날에 한 3번 내지 4번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여기서 더 청산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긴 한데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이미 이제 연초 수준으로 엔화도 그렇고 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수익률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연초 수준이 돌아간 상태라서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확 더 청산될 거냐는 거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좀 있기는 해요. 예, 지금 앞에 보여주셨던 CG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시장 변동성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확대된 게 3번 있었다. 네. 그 98년도 이쪽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 외환위기 때죠. 우리도 그때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깨졌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세 사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제대로 돼서 본격화돼서 저렇게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저 정도 사이즈의 뭔가 큰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죠,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네. 저 정도 사이즈의 큰 변수가 있을 만한 시장이냐?
그건 라는 이제 판단을 좀 그쵸. 해볼 필요가 뭐 있겠네요. 어쨌든 금융 이벤트는 아직은 발생한 게 없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일본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간밤에 나온 미국의 ISM 서비스 PMI 예, 그거 지수가 50을 괜찮았어요.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장 국면인 거를 좀 입증을 해줘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좀 우려는 조금 진정이 된 상태고 뭐 이게 과연 임시 FOMC를 열어서 75bp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에 시겔 대해서는 교수처럼? 이제 뭐 이제 퀘션마크가 좀 달린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행의 책임론이 좀 확산하고 있고 이게 너무 빠른 네, 기간에 네. 너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면서 일본은행이 어떻게 반응할 네. 것인가를 좀 봐야 될 텐데 뭐 시장에서는 아마 반성문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기대보다는 늦춰지고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늦다 이러면 네.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의 속도를 보는 게 그리고 그에 따른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거냐 그렇죠. 이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네. 제 기억으로도 6월 달까지도 미국 시장 계속 잘 나갈 거야 그랬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연속으로 두 달에 1.5%를 포인트를 내려야 된다. 근데 실제로 정말 연준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봤던 세 번의 사례 같은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상당히 NK 트레이드 문제는 당분간은 이슈가 될 수밖에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면 미국과 그러니까 연준과 BOJ의 이 통화 정책 네. 속도 요거를 잘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니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포의 지수 급락,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피트 페달 오인 급발진 데자뷰입니다. 111 급발진 뉴스. 이 급발진이 원래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발진 주장이 원래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 뉴스에서 다루기 시작해서 그런 건가요? 하루에 한 건은 뉴스에 나는 것 같아요. 맞죠? 어디서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주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급발진이 하루에 뉴스를 하루씩 탑니까? 한 개씩 탑니까? 그리고 뭐 페달 브레이크 얘기 나오는데 페달 브레이크가 아마 굉장히 지금 많이 이미 깔렸는데 그게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거라면은 한 건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대부분 페달 오인으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오류가 많아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악셀을 밟아놓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왜 했냐면 이제 서킷 브레이커니까 거기다 빗대가지고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 거라고 생각했던 서킷 브레이커가 혹시 악셀 작용을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락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하락을 가속화시켜버리는 마치 페달 오인을 해서 브레이크인지 알고 밟았는데 풀악셀을 밟아버리는 그래서 사고가 크게 터져놓고 급발진입니다. 주장을 해버리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연결해서 해봤습니다. 자,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킷 브레이커. 코드를 뽑아버렸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코드를, 우리 그 코드 이렇게 언제 뽑죠? 저도 가끔 이렇게 뽑을 때 있거든요. 갑자기 누전돼갖고 전기가 빠바박 해서 전기 레인지에 햇반 돌려 먹다가 놀래가지고 확 뽑아버린 적 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제 그 타가지고 불나면 큰일 나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안심이 되죠, 안심이. 일단 끊어버렸으니까. 이게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이런 거를 결과로 갖고 오기 위한 제도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 아니면 이걸 괜히 그러면은 이거 무슨 뭐 전기를 절약합시다 캠페인을 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려놨겠어요? 아니겠죠.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 코드에서 전원을 뽑아버린 것처럼 이 효과를 준다. 그래서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언제 생겼냐? 우리 또 소환되잖아. 이게 지금 급락이 나올 때마다 소환되는 그날. 도대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1987년. 1987년 이때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이때는. 10월 19일. 이 다우지수죠. 이 당시에. DJIA. 다우지수가 508포인트가 하락을 할 때 여기에서 너무나 두려움을 느낀 시장 참여자들과 시장을 관리하는 주체들이 야,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나라도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것이고.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이 1987년 이 엄청난 하락, 이 대공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은 정말 이 그림처럼 작동을 했는가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어저께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가 오랜만에 발동을 했어요. 가볼까요? 자, 이게 마켓이 있고 싱글 스톡이 있는데 여기 1번 일단 마켓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자, 서킷 브레이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 2, 3단계가 있거든요. 3단계까지 가버리면은 시장이 완전 중단돼 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어저께 3단계까지 안 갔죠. 2단계도 안 갔어요. 1단계에서 끝났는데 자,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자, 뭐 구청에서 벼룩시장을 열었어요. 갖고 와서 물건을 막 팔으래요,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대충 팔다가 가겠지 해가지고 이제 구청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이 이제 마감시가 된 거죠. 이제 5분 남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헐값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또 헐값에 팔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냥 주민들이 이제 그만 팔고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막 1,000원짜리를 막 이제 아니요, 저 이제 오늘 팔고 가고 싶어요. 50원에 팔까 그냥 막 공짜로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전에 2013년도 2월 달이 기점이에요. 2013년도 2월 달 이전에는 미국은 다우지수 기준으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어요. 레벨 1은 마이너스 10%. 임계값이라고 하죠. 우리가 임계치를 넘는다. 그 끓는 점이랑 비슷한 거겠죠. 마이너스 10%에 도달되면 그 다음에 레벨 2는 마이너스 20%, 레벨 3는 마이너스 30%예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가 1, 2, 3단계로 발동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13년 2월 달 이후에 바뀌었어요. S&P 500 기준으로 수정됐어요. 임계값이 레벨 1이 마이너스 7%에 도달되면은 더 올린 거죠. 마이너스 10%보다 마이너스 7% 됐을 때 이미 레벨 1이 발동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가면 완전 중단이에요. 근데 처음 두 임계값 7%에서 13%에 도달되었을 때는 15분 동안 거래가 중단돼요, 일단. 그리고 거래의 마지막 35분 동안 이 초과되는 하락이 더 발생되지 않으면 세 번째 임계값 마이너스 20% 도달 시에는 당일 거래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론적으로는 패닉 셀링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패닉 셀링. 그러니까 너도 나도 파니까 미친 듯이 헐값에 다 던져버리고 나가는 걸 막기 위한 건데 그게 발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발현이 안 됐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 레벨 3에 가면은 시장이 끝나버리잖아요. 마감돼 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 거래를 못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놓고 만약에 그 다음 날 대폭락을 해서 시작해버려요. 그럼 완전히 난 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1단계에 도달했을 때 패닉 셀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2단계, 3단계, 2단계밖에 안 남았다. 만약에 3단계까지 가면 이제 거래 못하고 중간에 중단돼 버리면 나 팔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다, 장. 내일 아침에 또 폭락해버리면 나 끝나네. 그러면서 더 판다는 거예요. 패닉 셀링을 제한하려고 서킷 브레이커를 만들었더니 단계별로 패닉 셀링을 멈추는 게 아니라 패닉 셀링을 더해버리는 거죠. 불안하니까요. 3단계로 갈수록 이제 정지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패닉 셀링을 제한하려고 서킷 브레이커를 만들었더니 역효과가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어저께 보시면은 한 번 하락을 했는데 중간에 멈추지 않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 나서도 계속 그냥 장 마감가가 종가가 최저가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마켓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가시면 싱글 스탁에서도 나타나요. 뒤로 가보면 이번에 이 주식,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그림에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개별 주식이건 시장이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패닉 셀링을 막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로 코드를 뽑아버리지만 코드를 뽑는다고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닉 셀링을 오히려 더 부른다는 거죠. 서킷 브레이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무슨 엔캐리 트레이드니 버핏이 애플을 팔아서 그랬느니 실적이 악화돼서 경기 침체, 리세션이 오니. 자, 그게 어쨌든 어떤 요소가 몇 프로를 작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악재란 악재는 어쨌든 작용이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더욱더 불을 지펴버린 거죠.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막지를 못하고 오히려 패닉 셀링을 가속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되돌림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패닉 셀링을 가속화시키는데 서킷 브레이커가 작용을 했다.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이걸 차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자, 일단 이 회의가 열렸다는 거. 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너무 급격히 하락을 한 나머지 한국거래소가 제공을 했는데요. 비상대책회의가 열려서 지금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제도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을 미국에서 따왔기 때문에, 자, 보도자료 나왔죠. 8월 5일. 지금 8호 무슨 대공화? 이런 말도 붙이던데 2024년도 8월 5일은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6번째밖에 발동이 안 되었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거든요. 일시 중단. 자, 14시 14분에 금년 첫 번째로 발동이 되었습니다. 발동이 되었고, 자,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가요? 약간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8%입니다. 아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S&P가 7%에서 1단계가 발동되죠. 우리나라는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때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 채권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가 중단된다. 그리고 해제가 되고 나서 바로 실시간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호가 접수하여 단일가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 끝나기 이전, 바로 장 끝나기 얼마 안 남았을 14시 50분 이후에는 이게 발동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6번째가 발동이 됐고요. 자, 역사가 지금 여기 쓰여 있습니다. 2000년 4월 17일 날 미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이 원인을 해놨는데 대부분 보면 미 증시 하락이에요. 이 거래소에 분석한 것도. 자, 2000년 4월 17일 날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을 때 미 증시 하락 때문에 발동됐고요. 2000년 9월 18일 날 미 증시 하락과 유가 급등으로 한번 발동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 9월 12일 날 9.11 테러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요. 그리고 나서 텀이 엄청나게 길어요. 20년이 흐릅니다. 2020년 3월 13일 날 코로나19 팬데믹 때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고요. 큼직큼직하죠. 바로 일주일 뒤엔 3월 19일 날 미 증시 하락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4년이 지난 8월 5일, 2024년 8월 5일 날 주요 원인을 일단은 미 증시 하락으로 해놨는데 이게 나중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죠. 한국거래소가 더 연구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10번이나 발동됐어요. 이걸 다 읽을 시간 없네요. 자, 코스닥은 10번이 발동됐기 때문에 거래소보다 거의 2배가량 더 많이 발동이 됐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4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자, 저기는 2단계랑 3단계는 이 정도예요. 2단계는 퍼센트만 보겠습니다. 2단계 15%, 3단계 2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용했는데 약간 퍼센티지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당연히 6년 만에
4년 만에 발생을 했고요. 13시 56분에 발생됐습니다. 역대 10번째 발동이 됐고요. 자, 이것도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때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가 중단됩니다. 비슷하고요. 2단계 15%, 3단계 2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3단계로 갔을 때는 시장 자체가 매매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만약에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를 많이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9.12 테러부터 코로나 때까지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이런 것에 그 마음의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야, 그때처럼 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만약에 3단계까지만 돼버렸다. 그럼 나 못 팔고 다음날 개파락해서 완전 파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패닉셀링이 더해져 버리는 지금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사이드카인데 그냥 단까지 설명만 드릴게요. 서킷 브레이커는 현물에 관련된 거고 사이드카는 선물 프로그램 매매에 관련된 겁니다. 어쨌든 사이드카든 서킷 브레이커든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그 초기의 시작은 뭐다? 패닉셀링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현물 시장이냐 선물 시장이냐가 다를 뿐이지. 근데 지금의 현상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나 패닉셀링을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가속화하는 상황으로 지금 전이가 돼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고요. 네, 양시장 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둘 다 발생됐어요.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 11 동향이라고 해서 내놓은 거 8월 5일자죠. 이것도 역사에 남을 자료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뭘로 분석을 해놨냐? 미 경기 침체 공포로 해놨네요. 그렇죠? 여기서 분석한 걸로는 미 고용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인해 경기 침체 공포가 심화돼요. 반도체 2차 전지 등 주도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하되어 마이너스 11.30% 하락 마감했다. 그래서 여기에 딱 2024년 8월 5일 날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외국인이 금일 연간 누적은 요거는 또 샀네요. 얘는 이 코스닥은 또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수를 보면은 엄청나죠. 보면 하락 종목이 1633개고 상승 종목은 단 23개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하락세가 있었던 날의 코스닥 시장 운영팀의 코스닥 시장 1일 동향이었습니다. 자, 엄청나죠? 자, 어쨌든 결론은 사이드카든 서킷 브레이커든 패닉셀링을 막지 못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예, 마지막 이런 약간 적인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동화 속에 나오잖아요. 이 소년이 그 댐에 그 뚫린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아서 동상이 생겼어요. 동상이. 자, 여기 얘기에서는 정말 이 영웅이잖아요. 영웅? 히어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시장에서는 저런 소년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이드카 제도든 서킷 브레이커 제도든 댐에 난 구멍을 절대 손가락으로 막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패닉셀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저기 분위기라든가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야 잠깐 막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댐이 터져가지고 손가락은 물론이거니와 사람 몸까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와 사이드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 줄 매듭평은 이걸로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멍난 댐을 아이의 손가락 하나로 막기에는 역부족.
최근 장 복귀를 좀 해보고요. 다가올 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오늘도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좀 조짐이 보이기는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는 큰 폭의 하락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오늘은 다행히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탄력도는 좀 장초보다 둔화했어요. 일단 흐름을 좀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7월 16일 이후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소식을 시작으로 이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어서 미국 대선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애가 일어나면서 IT 대란 문제가 일어나고 또 네. 24일 날에는 테슬라의 어닝 쇼크 그로 인해서 이런 기술주들의 실적 경계가 이런 것들로 1차적인 하락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5일부터는 FOMC 정례 회의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FOMC가 이제 마무리가 된 후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가정 사실화되면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가 호재성 재료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그 시점에 일본 은행이 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을 하면서 양적 긴축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 NK 트레이드 청산 기조가 나오면서 급락이 3영업일 연속 이어졌던 상황인데요. 향후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시장을 좀 짓누를 만한 이슈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제 장의 이 쇼크라고 할 만한 수준의 그것을 당긴 원인은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은 많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제 장 이전까지는 뭐 기술주들의 어떤 차익 매물 또는 경기 침체 뭐 이러한 것들로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NK 트레이드 청산이 핵심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본 증시가 같이 폭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동반 폭락이 나왔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이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는데 그 외국인이 매도를 하자 기관이고 개인이고 아무도 받쳐주지 못한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또 투매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그것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투심도 없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뭐 3회 법칙 발동이다 아니면 미국 실업률이 증가해서 이런 3회 법칙으로 인해서 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이 조금 감소되고 있다. 또 이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뭐 사라졌다. 더 이상의 호재로 작용될 만한 것은 뭐 없을 수 있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한 것인데 일단은 1차적인 하락 파동은 저는 이제 이러한 이슈들로 마무리된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력이 과연 이제 나올 것인가 이제 그것이 핵심인데 일단 이 시장 쇼크 즉 악재는 어느 정도는 다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 발표나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발표나는지 얼마만큼 둔화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 기조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9월 금리 인하 이전까지 조금 더 약세를 이어갈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NK 트레이드 청산 본격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어서 그거를 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급락이 3영업일 연속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주 청산 여파가 강력하게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는 급락이 나왔는데
일본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강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동되는 그런 느낌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기준금리 인상 이슈 나오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급락 나왔던 부분에 네. 대해서 조금 연동이 되어서 네.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 중에 또 일본과 우리 뭐 엔화, 원화도 같이 가는 그렇죠. 경향, 그렇게 되다 보면 주체 수급 동향도 따라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따라 그 들어가죠.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특히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네. 증시는 이제 일본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일본 증시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좀 하락이 나오고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 동반으로 이제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현 시점에 이런 수급 동향이라든지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차 파동은 마무리가 되었다. 네. 네, 거기에 조금 더 부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장 시작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어떤 회사죠?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예.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 종목에 처음부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주 이상 시초 매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전일 하락한 포인트 절반 정도는 만회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이제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와 같은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온 상황인데 문제는 자, 이러한 상승력이 나오면은 누가 매수를 해줘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건 초반에는 매수해 주는 듯 했어요. 네. 뭐 기관은 한 3천억 정도 이상, 그리고 외국인은 한 2천억 이상 가까이 이제 막 매수를 하는 듯 하였으나 지금 보면 어때요? 외국인은 지금 한 200억대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있고, 전환됐어요. 그렇죠. 기관은 349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순매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현재의 이 시장 방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이대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금 조정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증시 흐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2423선의 저점으로 지지를 받고 오늘 시초로 2512선 위로 올라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12선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반등이 나올지의 갈림길의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은 2512선을 기준으로 이대로 반등이 이어진다면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2512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잠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좀 살펴주셨는데 우리 미장 보시는 분들도 참 많기 때문에 미국 증시 쪽 이 지수 흐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차 하락 파동은 조금은 그래도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주체들 수급 흐름 봤을 때 아직 시장 확신을 못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그래서 제가 이제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봉상 S&P 500 지수 흐름을 좀 보면은 1차적인 하락이 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미국 지수는 얼마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지난 2020년 시점부터 지금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월봉상 지금 겨우 월봉상 음봉 하나 나왔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죠. 지금 그렇죠. 상승한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증시가 여기서 조정을 멈추고 재차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조정을 조금 더 이어갈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5,120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반등이 현재 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120선, 그러니까 일봉상 121선을 되돌림 없이 이탈시켰기 때문에 기술적 되돌림만 주고 재차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반등이 나올 건지 이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흐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미 이제 미선물이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이 반등 국면은 좀 취하시되 그거를 조금 뭐 이대로 반등 쭉 나올 거라고 이제 길게 취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짧게 취하고 빠져나오고 흐름을 좀 봤다가 더 뚫고 올라가? 그럼 그때 재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이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이 나온다면 최소한 4,850선 정도 부근까지 S&P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월봉상 흐름을 보면 네.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지금까지 파동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아시죠? 한 파동이 나오고 이제 2파동, 3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락이 만약에 4파동으로 친다면 이전 1파의 고점인 이 4,850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차 반등이 나오는 그런 순리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만약에 이제 뭐 순리대로 기술적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네. 4,850선 정도 자리까지는 내려갔다가 재차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5,120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이 자리를 이탈시켜서 4,850선 자리를 지지받고 쭉 반등이 나올지 그게 현재의 지수 흐름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차트 보면서 또 흐름 힌트를 주셨어요. 잘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주말 지나면서 더 얘기 나왔던 게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아래 공포라느니 뭐 샴의 법칙이느니 빅스 뭐 급등 이런 네.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지표들을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수준이길래 이렇게 크게 반응을 했을까? 일단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적어놓은 바에 의하면 일단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처음으로 불거진 게 ISM 제조업 PMI가 46.8로 발표나면서 이전치 48.5, 예상치 48.8보다 크게 둔화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ISM 제조업 PMI만 크게 이전치 대비 둔화된 거지 그냥 제조업 PMI는 크게 둔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서비스업 PMI는 또 50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술주 투매에 대한 어떤 하락을 이런 것으로 좀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ISM 제조업 PMI 정도가 이 정도 둔화됐다고 지수가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장중에 조금 내려갔다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 증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영향을 미친 거 보니까 아무래도 NK 트레이드 청산 그 영향을 이것으로 그냥 이유만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업률이 이번에 7월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이 4.3% 정도 발표가 났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발표가 나면서 최근 3개월간의 이동평균치 실업률이 그 앞선 12개월 중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과 괴율이 0.5%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거는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는 어떤 이런 법칙이 있대요. 그게 이제 3의 법칙인데 지금 그래서 산출 결과 0.53%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로 인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업률 4.3%는 크게 경기 침체로 좀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난 2021년 12월에 증시가 막 화랑장세일 때 실업률이 4.2%였고 그리고 지난 2017년 8월 증시가 좀 양호하게 흘러갔을 때도 미국 실업률이 4.3%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이렇게 갑자기 좀 높아졌다고 해서 당장 뭐 경기 침체로 좀 확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뭐 이제 다음 달이고 그 다음 달이고 발표나는 이제 실업률이 막 5%대까지 상승을 한다면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경기 침체로 이제 확정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오는 뭐 고용 지표랑 생산 지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네.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할 만한 수준이 예년과 다르게 예일과 다르게 그랬다는 거지 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더 또 그게 반응했던 거는 기업들 뭐 실적 얘기 나오고 뭐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지속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청산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 전망을 좀 나쁘게 발표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조금 투매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네. 컨센서스를 조금 좋게 발표나면 조금 상승이 나오는 한마디로 지금은 이제 약세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뭐 대규모 뭐 정리해고나 그리고 인텔의 실적이 조금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고 뭐 아마존도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 이제 급락을 불러일으킬 만큼 안 좋은 실적은 아니란 얘기죠. 매년 지금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 S&P 500에 이제 포함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좀 한 3% 정도씩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중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둔화됐다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이 나올 만한 이유는 아닌데 이미 이제 이런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그냥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냥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금 배경들에 따라서 최근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빅스텝 크게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2회 아니라 3회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쪽의 그런 전망들도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뭐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도 좀 폭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연방준비제도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기에 일단은 뭐 0.25% 정도는 9월에 한 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에 0.25% 정도 조그맣게 한 번 정도는 좀 하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하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은데 뭐 0.5%라든지 아니면 뭐 12월 달까지 줄줄이 인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시장의 전망일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퍼센트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0.5% 정도, 그러니까 50bp를 인하할 확률이 71.5%까지 좀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번에 이제 증시가 크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12월까지 기준금리가 한 1.25% 정도까지 인하될 확률도 45.9%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센트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발표나는 뭐 CPI나 PPI 이런 이제 물가 지표까지도 크게 둔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9월에 0.5 정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많이 이제 크게 이제 9월에도 만약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둔화가 된다면 그때는 줄줄이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외신 쪽에서도 그렇고 연준 금리 인하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냐, 7월에 했어야 됐다. 뭐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9월에서 어떠한 정도의 수준으로 인하가 단행이 될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관련해서 어떠한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종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엔비디아 쪽에 뭐 최신 제품 블랙웰 이거 설계 결함 발견돼서 납품 일정 차질 빚고 있다 이런 외신 있었거든요. 네. 우리 좀 연동해서 생각해봤을 때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얘기돼서 움직이니까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이슈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현재는 시장의 등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 이것도 일단 제가 뭐 대충 한번 살펴본 결과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 AI 쪽에 들어가는 이제 HBM, DRAM과 낸드 등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 제품 매출이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개발되고 많이 팔리고 있는 호퍼 시리즈 H100하고 H200 쪽에 솔직히 많이 탑재가 돼서 나가지 현재 뭐 아직까지 개발도 안 되고 제품 판매도 안 되고 있는 B200에 블랙엘 B200에 이거 제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HBM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AI 향으로 이제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찰나였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가 뭐 신제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뭐 기대 심리만 조금 꺾일 뿐이지 지금 2분기처럼 막 영업이익을 막 10조대 막 달성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실적 성장 기조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기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탄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제 그 충격파가 거의 전업종 종목에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 파트너님 보셨을 때 너무 이것은 과대했다, 딱 보기. 그래서 지금쯤에는 좀 봐도 괜찮겠다. 이런 섹터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또 이거를 이제 살펴본 결과 아무래도 조금 지금 증시가 조금 과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과하게 증시 하락이 나왔냐면 지금 지난 이 코스피 수급을 좀 투자 주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투자 주체 수급을 보면 1월 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2024년 1월 정도 수준부터 네.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아직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난 이제 1월 2일부터 지금 현재 2024년 8월 6일 정도 수준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기조가 22조 1천억 원이 넘어요. 네. 그죠? 엄청 많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은 현재 보시면 지난 2024년 지난 7월 정도 수준의 누적 매수력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는 많이 빠졌어요. 지난 1월 정도 수준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좀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단기 어떠한 그런 조정력을 줄 뿐이지 결과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어느 정도 만들어낸다는 어떤 반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일단 실적이 상당히 조금 좋게 나오는 섹터가 어느 섹터입니까? 바로 조선 섹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전력기기 쪽이 이제 한동안 이제 주도 섹터로 좀 부각을 받았다면 차기 주도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조선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조선해양 막 이런 종목들, 삼성중공업 이제 이런 종목들인데 혹시 시간이 부족하나요? 네, 저희가 그럼 일단 조선주 관련해서 조금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네.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종목에 대한 얘기, 조선주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모시고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8월 6일 화요일 앵커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장에 스산한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버크셔 해서의 회장이죠. 투자의 현인, 오마의 현인, 투자의 구루, 등등등 여러 가지 투자 대가로서 전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분입니다.
별로 이제 장이 좋을 때, 특히 올 상반기 같은 이런 때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뭐 모습도 안 보이고 시장에서도 또 미디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장이 급락을 하거나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이 최근에 애플의 지분을 절반을 줄였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다시 이제 애플이 다시 이제 워렌 버핏이 좀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대기자금 377조 원으로 상수 최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비단 애플의 주식만 매각한 게 아닙니다. 다른 종목 뭐 했는지 좀 볼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주요 포트폴리오에서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2조 원어치나 매각을 했고요. 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학개미분들이 많이 사셨던 BYD 지분도 계속해서 올 들어서 매각을 하면서 지분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죠. 자, 이렇게 버핏이 지분을 줄인 회사들 이렇게 있는데 이들 세 종목만 팔아서 확보한 자금만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한 136조,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버핏이 갖고 있는 그런 지분이 현금 보유 비중이 이렇게 좀 늘어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 901억 달러 매각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38억 달러 그리고 BYD 지분은 2%가 넘게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크셔에서의 즉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이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현금이 377억 달러, 7조 원 우리 돈으로 2,769억 달러나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계속해서 현금 보유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에 좀 줄었다가 그 이후에 최근 계속해서 한 3년 새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는 종목보다는 파는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물론 갖고 있는 종목에 이 지분 평가액이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버핏이 그동안에 팔기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버핏이 산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종목인지 되게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최근에 샀던 종목은 처브라고 하는 세계 최대 손해보험사입니다. 스위스에 본사가 있고요. 67억 달러어치 지분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2020년대 들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 1.5억 달러 올 들어서 추가로 더 사서 총 보유 지분의 28%까지 늘어나서 최대 주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대 넘어서 눈에 띄는 또 매수 기업이 일본의 종합상사 5곳입니다.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인데 각 지분을 9%씩 똑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아무래도 왜 버핏이 2020년대 넘어서 일본의 종합상사를 샀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종합상사들은 무역만 하는 종합상사가 아니고요. 최근에 이 5개 일본 종합상사들은 광산을 사고요. 에너지 유전을 개발하고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업장을 굉장히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떤 무역회사가 수준이 넘어섰다. 그리고 엔저 영향이 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들 종목들을 샀던 이유는 결국 엔저 영향에 따른 또 그다음에 이들 회사들의 어떤 변신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 1분기 현재 워렌 버핏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좀 잠깐 보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애플이고요. 그렇게 많이 팔았어도 여전히 40%로 전체 포트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많이 팔았어도 2위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옥시델탄 페트롤리움 등등등 있습니다. 마지막에 처브가 있고 보면은 이제 특징을 보면은 애플 뭐 기술주는 유일하게 좀 있고 은행주 있고 이건 카드주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다음에 소비재 있고 쉐브론과 옥시덴탈은 에너지주가 위에 있고요. 크래프트도 역시 소비재고 무디스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평가회사고 그다음에 보험사 있고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특징을 보면 이 포트폴리오 특징을 보면은 보험주들이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주들이 2개나 상위권에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는 처부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이코라든가 재보험사인 그 제너럴리 같은 이런 보험주들을 특히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다음에 애플만 매그니피스 7 종목 중에서는 애플만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주들은 이번에 AI 붐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말고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버핏이 왜 현금 비중을 이렇게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는지는 사실 그 이유는 뭐 버핏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현금 보유를 확대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을 미리 대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버핏이 뭐 살만한 주식이 없다는 얘기를 최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여전히 좀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버핏이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를 별로 안 샀다는 얘기는 역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처럼 기술주에 대해서 자기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과하게 고평가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투자 대가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장이 이렇게 광풍이 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 투자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잘 지켜낸다라는 거죠. 그럼 현재 같은, 특히 이제 어제같이 이렇게 투자 광풍, 그러니까 투매 광풍 같은 게 불 때 과연 이제 나는 이런 바람에 휩쓸리는 그런 투자자인지 아니면 내 나름의 투자 원칙을 갖고 휩쓸리지 않으면서 내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지 그런 투자인지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자라는 게 1, 2년 하고 말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의 큰 어떤 흔들림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휩쓸리지 않고 내 자리, 내 원칙을 지킨다면 결국에 가서는 워렌 버핏까지는 아니더라도 워렌 버핏에 가까운 그런 좋은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사실 진짜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인데 잘 못 지키는 어렵죠. 게 나만의 투자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잘 들었고 일단 상승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탄력도가 개장 초반과는 조금은 떨어졌지만요. 그래도 이 상승세 좀 지속을 할 수 있을지 또 명확한 근거, 원칙 찾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